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킨다는 탄저균. 주한미군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면서 이 탄저균이 연일 논란거리인데요. 북한도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탄저균을 비롯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실태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차두현 개관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탄저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포의 백색 가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일단 탄저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조직이 굉장히 검게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치명적인 이제 그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병이고, 증상으로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것이 이제 피부나 혹은 내장기관이나 호흡기관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피부 탄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상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데, 특히 호흡기에 들어가는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 발견이 굉장히 늦어져서 그래서 치사율이 95% 이른다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례를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1979년에 러시아의 스베들로프스크 지역에서 이 탄저균이 한번 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이 그 생화학 무기 생산 공장에서 누출된 바가 있는데, 이때도 거의 한 70여 명 가까이가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바로 이런 탄저균이 든 편지들이 이제 배달이 되면서 당시에 한 6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탄저균인데 그 반입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미군 측에서는 이게 비활성화 상태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제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예. 탄저균이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모르고 사전 조치가 되지 않고 노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체가 균이라는 걸 알고 다룰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그 방호 장치, 프로텍션 장치를 하게 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애초에 이번 그 균을 배달한 딜리버리한 데가 미국 그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오산 기지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국외주에 있는 다른 기지들에도 똑같은 이 균이 이 착각에 의해서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배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내는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탐지 훈련용 그 검체 샘플로 이제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이 강도면 크게 문제가 없을, 활성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통상적인 훈련 자제 차원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고의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미국도 지금 액시던틀리 쉽됐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사고에 의해서 이제 이 선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걸 계기로 혹시라도 이런 이 잘못 배송될 경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무기에 있어서는 상호 반입에 있어서 한미 간의 정보를 보다 공유를 확대하는 조치는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자체는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자체가 일부러 통보를 안 하고 몰려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궁금한 것은 과연 이렇게 탄저균이 반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또 어떤 목적으로 반입을 했을까 이 부분인데, 주한미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요. 또 독극물과 병원균에 대한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미국의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2007년부터 생물학 테러, 이런 어떤 생물학 공격이 굉장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 2012년에는 그 국토안보부가 중심이 돼서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에 생물학 어떤 위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탐지하는 종합센터를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는 국방부가 주도를 해서 그래서 이런 생물학 공격이라든가 위험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고 해서 주피터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험하고 배치하는 장소로 이 대한민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주한미군에 미국의 가장 최초가 되는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시스템 설치에 이제 시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4년부터 이렇게 이런 실제 이제 생물학 위협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런 균들을 정말 탐지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14년 정도부터 이제 해오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것도 결국은 그러한 이 주피터 시스템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북한의 생화학 위협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치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게 북한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밝힌 바로는 왜 그럼 한국으로 했느냐? 주한미군의 고위 간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급 정도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 그 공격에 주한미군처럼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생물학 무기를 갖고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이것을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첫 배치 장소로 이제 한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 샘플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미군 기지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주피터에서 의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이 생물학 조기 경보 능력은 미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같이 제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이런 뭐 탄저균에 대해서 예방 접종도 하고 충분히 네네. 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뭐 항생제는 있지만 백신은 없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이건 문제 아닌가요? 자, 한번 보죠. 예. 이 탄저라는 게요. 자연 상태에서 발병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전염되기에는 극히 힘든 세균이에요. 치명적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누가 생물학전을 쓰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치명적이냐면 이게 항생제나 이제 나머지 치료제가 있어요. 일단 발병을 예. 해도요. 초기에 알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보통 이제 병사들 이제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할 때 언제 쓸지도 모르는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미리 병사들한테 사전에 탄저를 주사를 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데프콘 4 상태고 자기들이 파견 근무를 순환 근무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백신을 맞을 수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탄저 발병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 백신 위주의 정책보다는 일단 발병을 했을 때 치료제 위주의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북한이 생물학전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발견이 되면 이때는 이제 사전에 아무래도 무슨 상황이 있기 전에 징후가 탐지가 되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맞을 수가 있게 예.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 거죠. 아직까지는 북한이 생물화학전을 할 징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북한의 보유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일단은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이제 흑사병이나 콜레라 혹은 탄저 등 다양한 이런 세균전 관련된 샘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북한은 1966년부터 생물학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사실 한 1970년대에서 일본 쪽에서 좀 기술이 들어오면서 좀 본격화됐다고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북한에 우리가 이걸 생화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전에 대한 그 어떤 이 케이싱이라든가 공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지금 북한은 화학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탄두들이 화학탄, 그러니까 포탄에 집어넣어서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에 집어넣어서 발사하는 이런 종류의 그 화학전을 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생물학전 쪽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되려 북한도 방어 쪽에 좀 치중하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생물학 무기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 한번 시작이 돼서 제대로 퍼지기 시작하면은 좀 이렇게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치명률이 치사율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러한 이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나 혹은 테러 단체가 이것을 뭐 배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가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 역시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어떤 이 무기화 해가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전방에 배치했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징후는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태까지 이런 그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일단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한때는 30에서 70만 톤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 이제 4만 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라크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이렇게 이제 그 걸프전을 하면서 이 유엔 사찰이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부분을 폐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세계 3위 정도가 북한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뭐 2,500톤에서 이제 뭐 한 5,000톤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의 어떤 증언에만 바탕을 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연간 생산 능력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악이 될 수 없는 게 불편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화학무기와 관련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그 OPCW, 그 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즉 이제 그 화학무기 금지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력 무기는 금지 협약에 모든 국가들이 가입을 했지만은요, 여기에 대한 국제 감시기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생물학 무기는 치료 방법하고 다시 말해서 백신이나 치료 방법하고 배양 기술이 정확하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백신과 치료법을 알 수가 있으면 거꾸로 이걸 악용을 해서 그렇죠. 그 세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거는 그 국가의 체제하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치료제용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이 얼마, 사실 이 생물학 보유하고 있는 세균의 양이 얼마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가 되면은 사실 생물 무기가 이 전쟁에서 쓰여졌다라는 거는 지금 사례는 없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탐지가 워낙 어려워요. 이게 생물전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전장 환경이라는 게요. 보통은 그 일상생활에 비해서는 위생에 있어서는 거의 극한적인 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모든 병이 발생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전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탐지할 수 없어서의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생물학전을 쓴다라고 얘기가 되는 국가들은요, 좀 요새 심한 얘기로 하면 막장 국가라고 이미 공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여론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생물학 무기는 효과 컨트롤이 안 되는 무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세균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쓴 사람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무기화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무기인데, 우리가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의 이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차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화학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대비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화학 무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빈자의 핵무기라고 표현될 만큼 그렇게 이 활용하기가 좋은 수단이고, 지금 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핵을 우리가 소형화를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 뭐 경량화 다중화 됐다 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지금 북한이 아직 100%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은 이런 화학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투발 수단은 충분히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이런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비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전 국민적으로 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얘기를 맨날 하는 것이 뭐 집안마다 다 뭐 가스 마스크가 있어야 된다. 라는 방독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그것을 하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시리아 지역에 보면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정부군이 발사했다고 알려진 스커드 미사일에서 발사가 돼서 화학
화학 무기들, 겨자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뿌려진 정황이 있는데 그때 보십시오.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뭐 단순히 뭐 군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어떤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차도현 박사님께서는 이것을 무기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제약이 이렇게 있어요. 짚어주셨는데 또 양웅 위원님께서는 북한이 어떤 땅굴을 통해서 생화학 테러를 할 가능성도 과거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약간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근데 황당한 얘기지만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땅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급격한 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루트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을 대량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들어왔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전에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습니다. 오음진리교 사건 95년도에 그때는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발포를 해서 했는데 예. 원래 오음진리교가 이전에는 이런 탄저균도 배양해서 탄저균을 그 지하철에 뿌리려는 노력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당시에는 오음진리교 자체가 아시다시피 단체고 개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뭐 차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국가가 의지를 갖고 만약 이걸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제한된 장소에 이것을 살포를 해서 사람들 확실하게 감염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네. 지금 뭐 이 주한미군 배달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생화학 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 북한이 이걸 빌미 삼아서 도발을 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뭐 북한에서 이제 거꾸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핵물확전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그 노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예, 예.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지금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예. 그 여론이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는 없고요. 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로 쓰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는 게요. 결국 핵무력 무기를 실제로 전쟁에서 이제 사용하는 국가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핵보복까지가 국제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 체제예요. 예. 그만큼 여론이 공분을 안 일으킬 좋아지는. 수 있는 체제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미군이 아마 최근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앞으로 전쟁 양상이 테러와 이제 결합이 될 수 있는 예, 예. 꼭 국가급 행위자도 있지만 국가급 행위자 이상의 실패한 체제들에 의한 테러. 네, 북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과거에 원래 생화학 무기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요. 1차 대전과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 장기간 전선이 교착되고 참호전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 이걸 돌파할 무기는 당시 핵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요.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아마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라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간한 배심 없으면 국가급 행위자는 이집 못합니다.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고 그 정권의 괴멸까지를 각오해야 돼요. 그것도 어느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9.11 테러에서 보듯이 예. 이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에 요새 테러의 경향이 자기 목숨을 내놔가면서까지 테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생물학 무기라는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효과 컨트롤이 힘든 무기도 이 테러하고 결합이 되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이 실험들 자체가 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북한에 대한 이 미국의 불신이 상당히 그게 달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부분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에 어떤 북한의 생물무기 테러에 대비한 지침서도 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고가 났던 이 시스템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이 사전에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로 망으로 연결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그 주피터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에 얼만큼 많은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 안에 과연 뭐 화생방 사령부 같은 조직이 있지만은 그 안에 얼만큼 많은 전문적인 의료 인력들을
잘 확보를 해놓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군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 생활관에 생기는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 국가의 생존이라든가 전쟁에서의 그 우월을 위해서도 이런 그 좀 전문적인 의료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그리고 통일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